서울의 한겨울, 유리 빌딩 사이로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강도윤은 출근길마다 같은 구두 자국을 남겼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의 걸음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말이 적은 남자였다. 회사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늘 한 박자 느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집중이 깃들어 있었다. 그가 근무하는 회사는 일본 본사의 글로벌 테크 그룹, 도쿄 본사에서 온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서울 지사를 방문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부장이 온다는 날이었다. 이름은 이치로 사토. 완벽주의자이자 한국 직원들을 평가할 때 늘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가웠다. 도유는 통역 지원팀으로 배석했다. 정장을 곧게 펴입고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일본식 억양이 섞인 그의 영어가 종종 사람들의 농담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Mr. Kang, could you read the report? 사토의 목소리는 매끄러웠고 동시에 가시가 있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영어로 답했다. Yes, sir. I'll start from the first page. 몇몇 한국 직원들이 숨을 삼켰다. 발음이 어딘가 부드럽지 않았다. R과 L의 중간쯤. 일본식으로 말하자면 조금 느슨한 소리였다. 그때 사토가 웃음을 터뜨렸다. 가볍지만 명확한 웃음이었다. Interesting accent. 그는 일본어로 중얼거렸다. 한국 사람들은 왜 영어를 이렇게 발음할까? 회의실이 잠깐 얼어붙었다. 모두 알아들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도윤만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프랑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마친 뒤 교수에게서 들었던 말. 너의 억양은 독특하지만 진심이 들린다. 그때부터 그는 발음보다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회사는 그런 진심을 보지 않았다. 회의는 계속되었다. 사토는 영어, 일본어, 가끔 중국어를 섞어가며 지시했다. 팀원들은 눈치껏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도유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펜 끝에는 4가지 언어가 섞여 있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의 침묵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확신이 아직 말을 꺼내지 않은 형태였다. 회의가 끝난 후 사토는 무심히 서류를 던지듯 책상에 내려놓았다. Mr. Kang, maybe next time you can speak less.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It'll sound better. 도유는 짧게 답했다. Yes, sir.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희미하게 반사되었다. 그 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서 있었다. 웃음은 언어가 아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통역된다. 그의 하루는 그 말 한마디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사토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Mr. Kang, repeat this line. Slowly. 그는 일부러 도윤의 발음을 흉내냈다. 어색한 억양으로 R을 길게 느리며 웃었다. 회의실 안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웃음이었다. 도윤은 모니터 속 그래프를 바라보며 답했다. Pronunciation doesn't change the numbers, sir. 영어였지만 단어마다 절제가 있었다. 그러나 사토는 그 말의 뜻을 모르는 척했다. 점심시간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저 부장은 원래 그래요. 일본에서도 유명했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어요. 언어보다 더 어려운 건 태도니까요. 그는 사무실 한쪽, 빈 회의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자료가 켜져 있었다. 거기엔 4개 언어로 번역된 계약 초안이 있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도윤은 3달째 이 문서를 관리 중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의 역할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계약 언어 조정자였다. 본사와 해외 파트너 간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문장을 중재하는 숨은 브리지였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다. 사토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매일 그를 억양이 이상한 통역사로 취급했다.
도윤은 그 모순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웃었다. 그는 단어의 표면만 듣고 의미의 뿌리를 놓치고 있다. 며칠 후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열렸다. 사토가 발표를 주도했지만 일본어로 된 슬라이드 중 하나가 오류를 보였다. 번역 문장이 어색했고 의미가 뒤바뀌어 있었다. 일본 임원이 얼굴을 찌푸렸다. 이 부분 일본어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사토가 당황한 듯 말했다. 그건 서울팀의 번역 실수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실례합니다. 그 문장은 제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식 존칭 문법이 빠져 있어서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그는 일본어로 천천히, 자연스럽게 다시 읽었다. 억양은 완벽했다. 서울팀도 도쿄팀도 모두 숨을 멈췄다. 사토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Oh, I didn't know you spoke Japanese. 도윤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I also handle the Chinese and French translations, sir. 그의 음성은 낮고 단단했다. 그 순간 웃음 대신 침묵이 그의 능력을 통역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아무도 그를 흉내내지 않았다. 대신 시선들이 조용히 그에게 향했다. 도윤은 자리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억양은 들리지만 깊이는 눈으로 본다. 그의 침묵은 이제 방어가 아니라 증거였다. 사토는 그날 이후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하지만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불편함에 가까웠다. 그는 여전히 웃었고 여전히 농담처럼 던졌다. Mr. Kang, maybe you should teach me Korean next time. 그 말 속에는 칭찬보다 견제가 더 섞여 있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서를 고쳤으며 머릿속으로 문법 구조를 계산했다. 그의 손끝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완벽한 중간 속도. 그 속에는 분노 대신 절제가 있었다. 점심시간 일본에서 파견 온 젊은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강상, 죄송합니다. 부장이 좀 과했죠. 도윤은 미소로 답했다. 괜찮습니다. 언어는 칼이 아니라 달이니까요. 그 말의 상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저녁 무렵 사무실에는 겨울빛이 깔렸다. 형광등보다 희미한 회색빛이 책상 위에 고였다. 도윤은 프랑스 본사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다.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4개, 국어 버전 모두. 그는 조용히 검토를 시작했다. 언어가 다르다는 건 사고의 틀이 다르다는 뜻이었다. 일본어는 질서, 중국어는 실리, 프랑스어는 표현, 영어는 효율을 중시했다. 하지만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늘 의도였다. 그가 4번째 페이지를 검토하던 순간 사토가 다가왔다. 야근합니까? 조금만요. 열심히 하네요. 근데 영어 메일은 저한테 먼저 보내요. 외국 파트너들이 억양 듣고 놀라면 곤란하니까. 말 끝에 웃음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파도처럼 잔잔한 소리가 울렸다. 그는 내 목소리를 두려워한다. 그것이 그의 불안의 이름이다. 그날 밤 도윤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들렀다. 커피 한 잔을 놓고 노트북 화면 속 프랑스 뉴스 자막을 읽었다. 언어는 힘이다. 그러나 가장 큰 힘은 말하지 않는 용기다. 그 문장이 유리창 너머로 반사되어 보였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천천히 두드렸다. 그가 작성 중인 새 보고서의 제목 Cross-Cultural Integrity, The Ethics of Understanding. 이 문서는 다음 주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다. 사토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다. 하루가 끝나갈 때 도윤은 자신의 억양을 녹음했다.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각 언어를 한 문장씩 읽고 마지막에 한국어로 속삭였다. 모든 언어의 중심에는 침묵이 있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창밖의 눈빛처럼 고요하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앉아 있었다. 일주일 후 서울 본사 회의실에는 외국 임원들이 모였다. 프로젝트 합동 발표였다. 도쿄, 상하이, 파리, 뉴욕에서 실시간으로 접속한 영상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사토는 정중한 미소를 지었고 도윤은 옆자리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맡겠습니다. 사토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지만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멈칫했다. 프랑스 측 이사가 손을 들었다. Pardon? But the phrasing here, it's incorrect.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었다. 사토는 황급히 설명했지만 문장의 구조 자체가 틀려 있었다. 그는 눈치를 보며 도윤에게 시선을 던졌다. Mr. Kang, can you fix this?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론입니다. 그의 영어는 느렸지만 완벽했다. 프랑스어로도 즉시 번역하며 문장을 다시 구성했다. 그가 말할 때마다 스크린에 문장이 하나씩 교정되어 갔다. 프랑스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Now it makes perfect sense. 도윤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자만이 없었다. 오히려 사토의 시선이 내려앉을 만큼 담백했다. 잠시 후 중국 측 대표가 질문을 던졌다. 이 문장, 중국 법률 표현에 맞지 않습니다. 누가 작성했죠? 사토는 다시 말문이 막혔다. 그때 도윤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중국어 원문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는 유려한 발음으로 한 문단을 다시 읽었다. 억양이 완벽히 현지 같았다. 화면 너머의 통역사가 잠시 멈췄다가 박수를 쳤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토의 얼굴에는 미세한 당황이 섞였다. 그의 웃음은 사라지고 손끝이 서류를 비틀었다. 발표가 끝나자 파리 본사 이사가 말을 꺼냈다. Mr. Kang, impressive work. We'd like you to join the main negotiation in Paris next month. 순간 사토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제 프로젝트인데요. 그가 일본어로 항의했다. 하지만 이사는 영어로 답했다. Your subordinate wrote the key drafts. We want his perspective. 모두가 조용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팀을 대표해 돕겠습니다. 그 순간 사토의 손이 잠시 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아무도 그의 농담을 기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윤과 사토는 마주섰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층 표시등이 숫자를 바꿀 때마다 그 침묵이 더 깊어졌다.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도윤이 먼저 나섰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발음은 다를 수 있지만 진심은 같은 언어로 들립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토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소가 없었다. 서울지사는 다음 날부터 묘하게 달라졌다. 복도 끝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줄었고 커피 머신 앞에 잡담도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토를 부장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그는 늘 웃던 입꼬리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사람을 보지 못했다. 도윤은 평소처럼 오전 회의를 준비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전날의 피드백이 정리돼 있었다. 그는 일본 본사와 파리 본부의 요청을 하나씩 번역하며 문장의 뉘앙스를 맞췄다. 영어는 논리로, 프랑스어는 감정으로, 일본어는 예의로, 한국어는 진심으로 조율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사토가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오늘 일정 보고하겠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을 시작하자 사토의 눈길이 순간 흔들렸다.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불안하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회의실의 중심을 잡는 소리였다. 발표가 끝나자 일본 직원 하나가 물었다. 부장님, 지난 계약 조정안은 강상이 작성하신 건가요? 사토는 짧게 답했다. 그렇다. 그의 어조에는 어색한 정직함이 묻어 있었다. 모두가 눈치를 보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점심시간, 도윤은 옥상 휴게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그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전날 회의 일부를 들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억양은 여전히 한국식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완벽보다 진심이 더 오래 남는다. 그때 사토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기 있었군요.
그의 영어 발음에도 약간의 떨림이 섞였다. 어제 수고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토가 말을 이었다. 나는 네가 그렇게 여러 언어를 하는 줄 몰랐네.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왜 숨겼지? 숨긴 건 아닙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사토의 눈에 처음으로 흔들림 대신 이해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무렵 팀원들은 조용히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불이 꺼지고 모니터 불빛만 남았다. 도윤은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 Language is the mirror of respect. 수신 Global Leadership Board.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회사의 공기가 조금 더 투명해졌다. 일주일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도윤에게 파리 컨퍼런스 동행 명령이 내려졌다. 그는 짐을 꾸리며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출발 전날 사토가 그의 자리로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출장비, 정산 서류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잠시 멈췄다. 회의 자료, 부탁하지. 네, 그 이상의 말은 없었다. 비행기 안에서 도윤은 구름을 바라봤다.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고 옆자리에 노인이 신문을 넘겼다. 그는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들었다. 자신의 4가지 언어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 그 공백이 바로 그의 언어였다. 파리 회의장, 거대한 유리 천장 아래에서 그는 연단에 섰다. 각국의 대표들이 자리했다. 그는 천천히 발표를 시작했다. Communication is not about speaking. It's about listening. 그 문장은 영어였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속에서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박수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이의 정적이 그에게 더 크게 들렸다. 로비에서 본사 임원이 그에게 다가왔다. Excellent work, Mr. Kang. We'll consider your promotion next quarter. 그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며칠 뒤 서울로 돌아오자 사토가 공항으로 나와 있었다. 그는 말없이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다. 수고했네. 덕분입니다. 잠시 후 사토가 말했다. 그날 회의에서 자네 말 기억하네. 발음은 다를 수 있지만 진심은 같은 언어로 들린다. 맞지? 네, 부장님. 오늘 그 말을 내가 배웠네. 그들은 서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인사 속에 사과와 존중이 동시에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대화였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 창가에 앉아 도시 불빛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비쳤다.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언어의 끝에는 늘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소리 없이 세상을 번역했다. 서울로 돌아온 첫 월요일 회사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복도 끝마다 작은 속삭임이 흘렀다. 파리 회의에서 그 한국 직원이 발표했다며 그 사람 통역만 하는 줄 알았는데 도윤의 이름이 조용히 오르내렸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존경이 섞여 있었다. 사토는 여전히 부장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회의 중에도 엘리베이터에서도 그의 눈은 자주 아래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후회보다는 자기 성찰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날 아침 회의에서 사토는 직접 도윤의 이름을 불렀다. Mr. Kang, the report from Paris, please.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소가 없었다. 그 대신 조금의 진심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다. 그의 영어는 여전히 부드럽고 억양은 한국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 발음 속에서 모두 확신의 리듬을 들었다. 발표가 끝나자 일본 본사 측 파견 직원이 손을 들었다. 부장님,
이번 제안서의 최종 서명 담당은 누구입니까? 사토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Mr. Kang will handle it. 순간 회의실에 아주 미세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짧았지만 사토가 한 해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소리 같았다. 점심시간 사무실 구석에서 동료 하나가 속삭였다. 그 부장님 진짜 변했나 봐요. 글쎄요. 사람은 말보다 침묵으로 변하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구름이 흘렀다. 그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이 유리 위에 부딪히며 만들어낸 반사처럼 그의 이름도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다. 퇴근 무렵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토와 다시 마주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자네가 예전에 한 말 기억하네. 진심은 같은 언어로 들린다. 네, 그 말을 부장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저를 웃게 했던 그날이 제겐 배움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 본사에서 공식 공지가 내려왔다. 강도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승진. 매일 한 줄이었지만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누군가는 축하했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도윤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신문에 실린 작은 인터뷰 기사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언어는 권위가 아니라 연결이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이치로 사토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일본식 다도 차시피 들어 있었다. 강상, 나는 당신의 억양을 비웃었지만 지금은 그 억양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사람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사토 도유는 편지를 읽고 천천히 봉투를 접었다. 그의 눈빛에는 감정이 아닌 평온이 있었다. 그는 주전자를 올리고 차씨풀 넣었다. 김이 올라오며 향이 번졌다. 그 향은 말보다 오래 머물렀다. 점심시간 몇몇 동료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대단하세요, 디렉터님. 그는 웃지 않고 말했다. 칭찬보다 함께 일해온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그날 오후 유리창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비는 천천히 도로 위를 적셨고 도시의 소음이 부드럽게 눌렸다. 그는 잠시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녹음기를 켰다. 네 개 언어의 목소리가 순서대로 흘러나왔다. 마지막에 그는 한국어로 덧붙였다. 모든 언어의 끝에는 존중이 남는다. 하루가 저물 무렵 그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청소 직원이 인사를 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강 팀장님.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그냥 도윤으로 불러주세요. 그 말 뒤에 남은 정적이 유난히 따뜻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빌딩을 나섰다. 겨울 공기 속에서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 숨결이 흩어질 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는 자신이 번역해 온 세상을 향해 걸어갔다. 도윤이 승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명함의 직함이 바뀌었지만 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같은 지하철, 같은 자리, 같은 시간의 커피. 사람들은 그를 새롭게 봤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 회의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조용함이 공기를 정리했다. 누군가 말하기 전 그의 시선이 먼저 말을 했다. 사토는 이제 옆자리의 조언자로 남았다. 그는 말수가 줄었고 보고서의 문장 하나하나에 오래 머물렀다. 예전처럼 사람을 지적하지 않았다. 대신 눈으로 경청했다. 어느 날 신입 직원 하나가 영어 메일을 잘못 번역해 문제가 생겼다. 팀 전체가 긴장했다. 회의실 안 모두가 그 신입을 바라봤다. 사토가 입을 열려는 순간 도윤이 먼저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중요한 건 실수가 아니라 그걸 바로잡는 태도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누그러졌다. 신입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토는 고개를 숙였다. 그 표정에는 자책이 아니라 배운 사람의 겸손이 있었다. 점심 후 사토가 조용히 도윤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잠시 괜찮겠나? 물론이죠. 사토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내가 예전에 자네에게 했던 말들 미안했네. 도윤은 미소로 답했다. 그때 그 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누군가는 나를 비웃어야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얻으니까요. 사토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웃었다. 역시 자네다운 말이군. 부장님다운 후회이기도 합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의 햇살이 컵 속으로 새우며 들었다. 그 빛은 말보다 따뜻했다. 며칠 후 본사에서 새로운 통합 프로젝트 제안이 왔다. 언어, 문화, 전략,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었다. 도윤은 팀 회의에서 말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퇴근길에 서울역 앞을 걸었다. 수많은 언어가 스쳐 지나갔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그리고 한국어. 그 모든 소리가 하나로 섞여 들렸다. 그는 생각했다. 진정한 소통은 침묵을 이해할 때 시작된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는 연례 리더십 세미나가 열렸다. 각 부서의 관리자들이 모여 지난 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큰 홀, 조명이 은은하게 빛났다. 벽에는 각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사토는 무대 뒤편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조용히 원고를 펼쳤다. 그 내용의 절반은 도윤이 작성한 것이었다. 예전에 그는 그 사실을 감추려 했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도윤은 객석에 앉아 있었다. 사토가 무대에 올라갔다. 오늘 저는 한 사람에게서 배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의 한국어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청중이 놀라 조용해졌다. 저는 오랫동안 언어를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언어는 사람입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통해 저는 존중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다. 그 정적은 무거운 공기가 아니라 깨끗한 바람 같았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사토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미안함보다 감사의 온도가 담겨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속에서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허리를 숙였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인사했다. 그날 오후 사토가 도윤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오늘 내 발표 너무 감정적이었나? 아니요. 그건 언어가 아니라 마음의 번역이었습니다. 사토는 웃었다. 번역이라. 좋은 표현이네. 번역은 완벽할 수 없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둘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차들이 줄지어 흘러갔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사토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처음 자네 억양을 들었을 때 나는 웃었지. 그건 교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억양이 그리워. 왜요? 그 억양에는 사람의 온도가 있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 길고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다. 서울의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서로의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되었다. 마치 거울 같았다. 서로가 서로를 닮은 보이지 않는 거울. 봄이 다가오자 회사의 공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조용히 듣기 시작했고 의견이 다른 자리에서도 웃음 대신 경청이 자리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도윤이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적게 말했지만 그의 침묵은 이제 기준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안도했고 그가 눈썹을 찡그리면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어느 날 인턴 하나가 서류를 잘못 번역해 문제를 일으켰다. 사무실이 술렁였고
팀장은 얼굴을 찌푸렸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그런 시작을 했어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풀렸다. 그는 인턴에게 다가가 프린트를 다시 넘겼다. 여기 이 문장은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예요. 언어보다 마음의 거리부터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인턴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과보다 배움이 남으면 충분해요. 그날 이후 인턴은 매일 새벽에 나와 공부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도윤은 그의 책상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억양이 다르면 세상이 넓어진다. 사토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다. 그는 예전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웃음, 그때의 무심함, 그리고 지금의 고요함. 그는 깨달았다. 존중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익히는 것이다. 며칠 후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워크숍. 그 책임자는 도윤이었다. 사토는 지원서 맨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참가 이유, 배우기 위해서. 워크숍 첫날,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모였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가 동시에 섞였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발음보다 마음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날 그는 강의 대신 한 문장을 칠판에 적었다. 모든 언어의 첫 문장은 이해하려 한다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 정적 속에서 무언가 깊은 울림이 흘렀다. 퇴근 후 사토는 복도 끝에서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노을이 젖어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예전엔 웃음이 권력이었는데 이제는 침묵이 존경이구나. 여름이 다가올 무렵 도윤의 책상 위에는 늘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누가 두고 가는지 몰랐지만 매일 아침 새로웠다. 그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그 꽃은 그가 가르친 무언의 존경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해외 파견 직원이 본사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다. 중국 본사와의 계약 문서 오류였다. 사토가 급히 달려와 말했다. 자네가 필요하네. 번역이 꼬였어. 가겠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모두가 문제의 문장을 바라봤다. 한 줄의 오역이 수십억 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도윤은 서류를 조용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펜으로 한 글자를 지웠다. 이 부분 중국어로는 책임이 아니라 의무로 읽힙니다. 단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 말에 상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언어의 윤리가 이런 거군요.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풀렸다. 사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이 주도했을 자리였다. 하지만 그는 자리를 양보한 채 뒤에서 바라봤다. 그 표정에는 안도와 자부심이 동시에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사토가 도윤에게 물었다. 언어의 윤리라. 그건 어디서 배웠나?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부장님에게서요. 내게서? 저를 웃게 했던 그날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어요. 사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는 오랜 시간의 사과와 존경이 담긴 제스처였다. 그날 저녁 도윤은 퇴근길에 작은 공원을 지났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바람이 나무잎을 스쳤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를 켰다. 오늘 배운 말,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다. 그는 이어폰을 꽂고 천천히 걸었다. 도시의 소음이 음악처럼 들렸다. 사람들의 대화, 버스의 엔진, 바람의 숨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이 되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건 아마도 세상이 나에게 대답하는 소리다. 가을의 공기가 다시 찾아왔다. 도윤이 입사한 지 정확히 5년째 되는 날이었다. 회사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이 서류 사이를 스쳤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일했다. 달라진 건 주변의 시선뿐이었다. 그날 아침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강 디렉터 외국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일정을 잡아두었다. 촬영팀이 도착한 날, 사무실은 조용히 긴장했다. 기자는 그에게 물었다. 여러분 회사가 짧은 시간에 국제 협력을 성공시킨 비결이 무엇인가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서로의 억양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자가 미소 지었다. 억양이라뇨? 사람마다 말의 리듬이 다릅니다. 그 리듬을 맞추는 순간 협력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그 대답이 방송되자 해외 지사에서도 메시지가 쏟아졌다. 당신의 말이 우리 팀을 바꿨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소리 없는 존중입니다. 그 무렵 사토는 도쿄 본사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는 떠나기 전날 도윤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제 내 자리는 당신이 채웠네.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그럼 나는 저에게 그림자를 남겼죠. 덕분에 제가 방향을 알았습니다. 둘은 짧게 웃었다. 사토는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이건 내 첫 해외 근무 때 썼던 펜이네. 그때의 나는 말을 너무 많이 했지. 이제는 침묵으로 쓰실 수 있겠네요. 그래, 그게 진짜 문장이지.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사토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 억양이 그리울 거야.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부장님의 침묵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다. 회의실의 농담은 줄고 경청의 시간이 늘었다. 보고서의 문장보다 말의 온도를 먼저 확인하는 문화가 자리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강도윤 스타일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언어죠. 그 말이 사내 게시판에 인용되었다. 존중은 한 사람이 말할 때 시작되지 않는다. 모두가 들을 때 완성된다. 그 문장은 사무실 벽 한쪽에 새겨졌다. 그의 이름은 없었다. 그게 오히려 완벽했다.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회사는 연말 컨퍼런스를 열었다. 각 부서가 한 해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조명이 따뜻하게 비추고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다. 사회자가 말했다. 올해의 리더십 어워드, 강도윤 디렉터. 박수가 터졌다. 그러나 도윤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지 않았다. 그는 주변 동료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동보다 감사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눈부셨지만 그의 시선은 담담했다. 저는 리더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언어를 조금 더 들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청중이 숨을 고르자 그는 이어 말했다. 언어는 사람의 얼굴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얼굴이 모여야 세상이 완성됩니다. 안이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은 연설보다 강한 울림이었다.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토의 영상 메시지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도윤 씨, 당신의 억양이 내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언어의 품격은 발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일본에서 한 제자가 화면이 꺼지고 홀 안에 정적이 흘렀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바꿨으니까요. 그는 상패를 들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 순간 직원들이 일어섰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이 바로 존중의 언어였다. 그날 밤 그는 빌딩 옥상에 올랐다.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눈이 천천히 내렸다. 그는 손바닥 위에 떨어진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녹기 전에 중얼거렸다. 모든 소리의 끝에는 결국 침묵이 있구나. 그 미소는 하얀 빛 속에 새우며 들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세상을 번역했다. 몇 해가 흘렀다. 회사의 로고는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인사말 속에는 여전히 경청 빠랄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도윤이 남긴 보이지 않는 언어였다. 새로운 신입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첫날 교육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다. 회의실 벽 한쪽에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존중은 말로 시작되지 않는다. 들을 때 완성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적혀 있었다. 익명의 직원 신입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문장 누가 쓴 건가요? 팀장이 대답했다.
우리 회사에 가장 조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날 오후 교육 담당자가 소개 영상을 틀었다. 화면 속에는 몇 년 전의 인터뷰가 나왔다. 조용한 목소리, 부드러운 억양, 그리고 따뜻한 눈빛. 언어는 힘이 아닙니다. 이해의 통로일 뿐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신입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들은 화면 속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다. 강도윤. 그날 이후 복도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낮췄다. 사람들이 서로의 말 사이를 배려하기 시작했다. 회의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결정의 깊이는 깊어졌다. 본사에서는 새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다. 이름은 Project Resonance. 의미는 공명의 문화. 도윤이 만든 워크숍이 그 기반이었다. 그는 여전히 회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직함보다 조용한 상징으로 존재했다. 그는 신입과 같은 책상에서 점심을 먹었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사무실 불을 켰다.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인턴 하나가 물었다. 디렉터님, 왜 항상 이렇게 일찍 오세요? 그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답했다. 아침의 조용함은 하루의 언어를 정리해 줍니다. 그 대답이 전해지자 며칠 후부터 몇몇 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단지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번역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도윤은 문득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표정은 예전보다 부드러웠고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침묵으로 남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불을 껐다. 몇 달 후 사내 잡지에서 도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망설였다. 제가 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기자가 웃으며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셨잖아요. 촬영 당일 그는 회의실 대신 회사 도서관에서 촬영을 했다. 배경에는 언어학과 심리학 서적이 가득했다. 기자가 물었다. 리더십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내가 조용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존경은요? 존경은 목소리가 아니라 시선의 높이입니다. 그 대답은 잡지 첫 페이지에 실렸다. 제목은 침묵으로 가르친 남자. 며칠 뒤 파리 본사에서 초청장이 도착했다. Global Culture Summit, Keynote Invitation, 강도윤. 그는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다. 주머니에는 사토가 준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무대에 올라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사람들을 바라봤다. 저는 통역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조용한 웃음이 객석에서 번졌다. 언어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서로의 틈을 메우기 위해 청중이 박수를 쳤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배운 건 하나뿐입니다. 웃음보다 깊은 것은 침묵이라는 것. 행사가 끝나고 그가 홀을 나서려던 순간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저는 도쿄 지사에서 왔어요. 사토 부장님 밑에서 일했죠. 그분이 늘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억양을 기억해라. 그건 존중의 리듬이다. 그는 놀란 듯 웃었다. 그분이 아직도 그렇게 말하나요? 네. 그리고 저희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떠나자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의 언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살아가겠구나. 그 미소는 오래된 책장 속 문장처럼 고요히 남았다.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세상에 번역되었다. 몇 년 후 세계 각지의 컨퍼런스와 기업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강도윤 이론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는 책을 내지도 강연을 다니지도 않았지만 그의 문장과 태도는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졌다. 그는 말하지 않고 가르쳤다. 그는 웃지 않고 용서했다. 그의 이름은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서울지사의 복도 한가운데 오래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거기엔 도윤이 손으로 쓴 문장이 담겨 있었다. 존중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다. 신입사원들은 출근할 때마다 그 문장을 지나쳤다.
그들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문장 앞에서는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 무렵 도윤은 공식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는 더 이상 디렉터가 아니었다. 그의 책상은 창가 쪽으로 옮겨졌고 그 옆에는 새로 들어온 교육 담당자가 앉았다. 그녀는 매일 노트를 펼치고 물었다. 선배님, 회의 때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한쪽이 말할 때 다른 쪽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대답이 그날의 교육이 되었다. 가끔 해외에서 초청 메일이 왔다. 강도윤님, TED 아시아 강연을 요청드립니다. 그는 항상 짧게 답했다. 제가 아니라 제 동료들이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세상 밖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의 철학은 말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의 철학은 침묵 속에서 이어지는 전염성이었다. 어느 날 중국 지사에서 한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우리는 지금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듣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는 그 문장을 보고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자부심보다 감사가 있었다. 세상은 결국 침묵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날 밤 그는 불 꺼진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았다. 빈 회의실, 식은 커피,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도시 불빛.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그는 확실히 들었다. 세상이 조용히 대답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로부터 몇 해 후 회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기념 영상이 제작되었고 마지막 장면에는 흑백 화면 속 한 남자가 등장했다. 그는 천천히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어의 끝에는 언제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끝나자 관객석은 조용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가장 큰 경의의 표현이었다. 그날 저녁 사토가 일본에서 영상 편지를 보냈다. 도윤 씨, 당신의 억양은 아직도 내 회의실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말할 때마다 당신이 들을 때의 표정을 떠올린다고 하네요. 당신의 침묵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는 더 이상 회사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교육재단의 슬로건이 되었고 그의 철학은 새로운 세대의 언어가 되었다. 가을의 어느 날 그는 대학 강의실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주제는 경청의 윤리.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존중이란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존중은 말의 순서가 아니라 마음의 높이입니다. 그 대답에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는 칠판에 네 글자를 썼다. 침묵이 말한다. 강의가 끝난 뒤 학생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다. 그중 한 명이 물었다. 선생님은 왜 항상 조용하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세상은 이미 너무 시끄럽거든요. 누군가는 조용히 들어야 하잖아요.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불었다. 그는 코트를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비쳤다. 그 빛은 말없이 내려와 그의 어깨 위에 머물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목소리 대신 마음으로 남을 때가 됐구나. 그는 걸음을 옮겼다. 그 발자국 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길게 퍼져나갔다. 마치 시간이 존경을 배운 소리처럼.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조용했다. 그 침묵이 바로 그가 남긴 가장 완벽한 말이었다. 겨울의 끝자락, 공기가 투명해졌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조차 부드러웠다. 도윤은 은퇴 후에도 종종 회사 근처를 산책했다. 그는 건물 앞을 지나며 창문 속 풍경을 바라봤다.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언어들. 하지만 그 공기 속에는 여전히 경청의 리듬이 남아 있었다. 복대는 여전히 그 문장이 걸려 있었다. 존중은 말보다 먼저 온다. 그 문장은 이제 낡은 나무 액자 속에 있었지만 빛을 받으면 여전히 따뜻하게 반짝였다. 그날 오후 옛 동료 한 명이 그를 찾아왔다. 디렉터님, 기억하시죠? 저 예전에 인턴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젊었지만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다. 지금은 교육팀장이에요. 당신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새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가르친 게 있었나요? 있었죠. 말을 아끼는 법을요. 그녀가 돌아간 뒤 그는 벤치에 앉아 손에 남은 커피 잔을 바라봤다. 바람이 잔 위로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다. 그래, 나는 말을 줄였고 세상은 대신 자랐다. 밤이 되자 눈이 내렸다. 그는 천천히 집으로 걸었다. 거리의 불빛이 눈 위에서 반짝였다. 누군가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선생님, 예전에 제 수업 들으셨죠? 네, 기억합니다. 그때 들은 한 문장 덕분에 제가 사람을 대하는 법이 달라졌어요. 어떤 문장이었죠? 듣는 것도 말의 일부다. 그는 그 대답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번졌다. 그는 깨달았다. 말은 사라지지만 침묵은 전해진다. 집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는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사토가 준 그것. 그는 펜을 들어 노트 한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다. 언어의 끝에서 인간이 시작된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에 눈이 멈췄다. 도시는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들었다. 세상이 숨을 고르는 소리. 봄의 첫 새벽, 햇살이 창문을 스쳤다. 도유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는 커피를 내리고 천천히 마셨다. 향이 퍼질 때마다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다. 첫 회의실, 첫 조롱, 첫 미소, 첫 침묵. 모든 장면이 하나의 긴 문장처럼 이어졌다. 그는 서랍을 열고 낡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년간의 목소리가 저장되어 있었다.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통로다. 잠시 뒤 사토의 목소리도 섞였다. 그의 억양은 내게 존중의 소리를 가르쳤다. 그는 눈을 감고 들었다. 소리들이 겹쳐지며 하나의 멜로디가 되었다. 그는 다시 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했다. 여기까지 들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건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세상이 대답할 차례니까요. 그는 녹음기를 껐다.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새벽의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햇살이 테이블 위의 종이들을 비췄다. 책상 위에는 그의 노트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 하나. 명예는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존심이 잠잠해질 때 그것이 들린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덮었다. 세상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거리의 발걸음, 그리고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는 창문 너머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게 번역되었구나. 그가 떠난 후 책상 위의 녹음기가 자동으로 재생되었다. 짧은 정적 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언어의 끝에는 사랑이 있다. 그 한 문장이 그가 남긴 세상의 마지막 대화였다.